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최근의 시장 흐름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요즘에 좀 시장이 주춤주춤하죠. 어떤 이슈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는 향후에 어떤 흐름을 좀 보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의 어떤 단기적인 개념보다도 전반적인 시황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당장이 중요하니까 이번 주 그리고 5월의 시장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조정을 보였죠. 3월에 동시만기 끝나고 한 셋째 수부터 반등을 시작을 했고요. 4월에 반등을 했습니다. 4월에 반등을 했던 이유는 어닝 시즌이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5월 들어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월에 공매도 부분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이 5월에 약 9조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약 87%가 공매도로 갑니다. 시장을 좀 윗방향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매도 부분들을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박스권에 좀 계속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만약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공매도의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이렇게 강력하게 매도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좋은 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관들은 중립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개인들은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갇혀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얘기이지만 어떤 흐름 때문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소될 것인지 해소될 거면 어떤 모멘텀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변동성이 좀 더 컸는데 성장주의 공매도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으로 보면은 2주 전에 CPI와 PPI가 발표가 됐죠. 이때 이제 시장 예상보다 급등하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급격하게 테이퍼링에 대해서 우려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성장주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암호화폐가 급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어요. 이번 5월에는요. 워낙에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상승의 폭이 컸기 때문에 반락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그 사이 속에서 그 단기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규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하락을 하면서 암호화폐하고 성장주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어요? 사실 큰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양쪽 다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자금이라는 개념에서 암호화폐에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 자산인 성장주나 아니면 위험 자산인 어떤 곳에서 같이 하락하고 같이 움직이는 이런 커플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단기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5월에는 호재 뉴스보다 악재 뉴스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개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서 박스권 등락하면서 그래도 시장이 잘 버티고 위쪽으로 이쪽으로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좀 이런 노이즈가 좀 해소가 되면 나 올라갈 거야 이런 좀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5월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5월에 개인들이 8조 2천억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9조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들이 1조 정도 매수했는데 이 기관들의 매수는 금융투자가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1조 1천억 매수를 했거든요. 이것은 6월의 둘째 주 목요일 선문업종 동시 만기일 때 청산이 대부분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립이죠. 그러면 외국인들 매도하고 개인 매수가 상충되면서 시장이 거래가 됐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 매도도 거의 대부분이 공매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 역시도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부분은 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90포인트 레벨에서 90포인트를 깨기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달러 약세라는 표현이고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죠. 원화는 급격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4월에 배당금이 들어왔고요.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그 매도금을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니까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위안화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떨어진다는 얘기는 위안화 강세라는 얘기거든요. 전반적으로 달러 대비
달러 대비 물론 유로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많이. 그렇지만 달러 대비 위안화 원화를 항상 환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위안화나 원화가 강세가 되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렇다면 매수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왜 못 들어왔냐? 공매도 때문인 거죠. 즉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냥 해소되느냐 없어지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공매도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그거보다 더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게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간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생기면서 시장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매수의 주체 또는 모멘텀이 발생이 되는데 당분간 그런 부분들은 좀 없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래서 조목 장세가 일어난다. 이런 기조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5월보다 6월에는 조금 기대를 하는 부분 좀 있습니다. 차트로 볼 때는 지금 6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7월에 좀 꺾이지 않을까. 미국 시장에서 봐서는요. 그런 분석을 좀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장에는 그동안에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6월에 둘째 주 목요일 동시 만기일 때 일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둘째 주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반등을 줬죠. 그리고 나서 4월에 반등을 줬다가 5월에 다시 꺾였는데요. 이 5월에 옵션 만기일 날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바로 대만이 폭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이 폭락한 건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대만이 반등을 얼마나 강하게 주느냐, 우리나라 기술주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만과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의 자금이 패시브 자금이 얼마큼 들어오고 대만하고 우리하고 같이 들어오고 같이 빠지느냐, 아니면 대만이 빠지면서 우리가 들어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근의 시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시고 걱정스러워 하시고 우리가 좀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테이퍼링 얘기입니다. 테이퍼링. 연준에서 테이퍼링 신호가 이제 나왔습니다. 테이퍼링이 조만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FOMC 회의 의사라고 해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자, 요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금리 인상은 언제 할까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할까요?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또는 저는 연준조차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 될 거야, 언제 될 거야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그 정도의 분석가도 아니고 그냥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연준의 예상 경로를 그냥 믿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발표는 이렇습니다. 2023년 하반기 정도 이후라고 얘기를 했지만 2023년 하반기 정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의 경로가 되어 있고 점도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2023년 초에는 양적 긴축 QT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럼 QT 전에 테이퍼링을 할 건데 그렇다면 2022년 내년 상반기경에 테이퍼링 할 가능성이 있죠. 내년의 상반기에 테이퍼링을 만약에 한다면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에 테이퍼링을 할 거야라고 예고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6월에 FOMC 회의나 또는 8월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거론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현재 나와 있는 시장의 컨센서스이고 팩트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만약에 그렇게 테이퍼링에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시장이 움직일 것인지,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언제 했냐면요. 2013년 5월에 이 지금 화면은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5월에 벤 버너키 의장이 향후 FOMC 몇 차례 하고 나서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이 지금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중간에 제가 지금 이 포인트로 찍고 있는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금리가 빡 올라간 적이 있죠. 이걸 찍어보면 이게 바로 2013년 5월입니다. 2013년 5월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5%였습니다. 이 당시에 1.65%였어요.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테이퍼링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언급만 주면서
연말까지 테이퍼링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얼마나 올랐느냐? 3%까지 올랐어요. 무지마리 오른 겁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이거 채권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진짜 이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테이퍼링은 2014년 1월부터 했습니다. 1년 동안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14년 1월 3%에서 2015년 1월 딱 1년 만에 다시 1.65%로 원위치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테이퍼링을 예고하는 구간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우려에서 올랐다가 그랬다가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거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시기예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테이퍼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이에 달러 인덱스는 어땠냐면요. 요 5월에 지금 화면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 5월에 84포인트 레벨이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 들어서 테이퍼링을 하는 구간에 80까지 떨어졌어요.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테이퍼링을 하는데 떨어져 있다가 실제로 2016년 12월까지 즉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80에서 무려 103포인트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한다든지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면 우리 시장에서는 이머징 마켓에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빠져나가고 우리 시장에서 환차 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가 나왔을 때 국채 수익률과 환율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보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와 국채 수익률을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이에 달러 대비 원은 어땠나를 보겠습니다. 2015년 5월, 6월에 113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1년 그 후에 1년 동안 1014원이었어요. 워낙 강세가 됐죠.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달러 인덱스가 84포인트 레벨에서 80포인트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반대로 워낙 강세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103포인트 레벨까지 가는 동안 우리 시장은 1240원까지 워낙 급격한 원의 약세가 됐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2014년 이후에 2015년, 2016년 요 사이에 우리 시장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약세였습니다. 물론 박스권 안에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약세의 시장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시장은 어땠나를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나스닥 시장은요.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5월에 3,325포인트였어요. 지금 제가 월봉을 지금 이게 나스닥의 월봉을 좀 볼 수 있는데 여기 너무 작아서 여기 보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려볼게요. 2013년 5월에 3,325포인트였습니다. 근데 12월에 보시면 테이퍼링 예고하는 기간에 시장이 빠졌나요? 안 빠졌습니다.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오르다가 4,176포인트까지 올랐다가 2014년도에 연초에 주춤하다가 다시 또 올랐어요. 그래서 2015년 1월에 4,65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이 나스닥의 차트를 보면요. 테이퍼링을 예고하는 구간과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구간에서 시장이 빠지지 않았어요. 변동성만 있었지만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S&P 500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2013년 동안 오르고 2014년 동안 오르고 테이퍼링 하는 구간에 시장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이퍼링은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는 것을 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그 금액을 줄이는 것은 왜냐?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이게 변동성을 줄지언정 이 방향의 추세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전반적으로 각 증권사 하우스에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땠나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2013년도가 여기예요. 그리고 2014년도가 여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2013년도 초 지수랑 5월 지수하고 2014년 말 지수가 똑같아요. 우리 시장은요. 이 사이에 미국 시장하고 전 세계 시장이 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이머징 마켓의 좀 부실 국가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변동성이 크게 움직였어요. 근데 우리 시장은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럼 구체적으로 그 사이사이에는 어땠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나스닥에 보시면요. 5월에 테이퍼링 예고를 하고 6월에 하락을 했어요. 6월에 하락이 저점이 4.5%까지 약간 하락했다. 종가 1.5%로 마감했거든요. 그 다음에 7월에 크게 올랐습니다. 6.5%로 올랐어요. 즉 눌렸다가 그냥 튕겨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8월에 한 1% 빠졌지. 이렇게 정도 빠졌지만 전반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은 2013년 5월 여기 파란 음봉 크게 보이는 거 있죠. 5월에 발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6월에 마이너스 11.5%까지 빠졌어요. 주중에. 월 중에요. 그리고 나서 종가는 마이너스 6.8%로.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 동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5%에서 3%까지 거의 더블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패시브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돈을 빼가지고 나갑니다. 그 일시적인 충격 때문에 우리 시장이 그 6월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급격하게 하락은 했지만 결국은 어땠다고요? 다시 올라와서 그 다음에 2013년, 2014년 2년 동안 그냥 그 박스권이었어요. 그 지수가 얼마였냐면요. 2013년 5월에 2000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2012월에, 그해 12월에 1997포인트에서 3포인트 빠졌어요. 3포인트. 그리고 2015년 또 연말에 얼마였냐? 1950포인트였습니다. 50포인트. 이건 그냥 있었던 거예요. 즉, 우리 시장의 변동성만 있었지, 그 다음에 박스권이 있었다는 거죠. 원위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심플하게, 항상 시황은 심플하게, 단순하게 봐야겠죠. 테이퍼링을 구체적으로 언급이 나오면 금리가 상승,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환율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요즘에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의 달러스가 떨어지고 별로 움직임이 없잖아요.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더라도요. 이번에도 한번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때 이런지 추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테이퍼링 시기에는 오히려 금리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제 이후에 실제로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다시 국채 수익률이 올랐거든요. 즉, 테이퍼링 실시 전에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 그래서 시장이 출렁거렸지만 다시 원위치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역시도 금리 인상 구간에서 올라가는 것이지 테이퍼링을 얘기하는 구간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테이퍼링을 하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팔고서 또는 달러 인덱스 때문에 환차손이 발생할 우려 때문에 빠져나가는 부분은 과거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복귀를 하는 겁니다. 제가 2014년, 14년도를요. 복귀를 하는 겁니다. 다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78%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떨어져서 1.6%까지 있다가 지금 다시 떨어졌고 1.56%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좋아졌어요. 분위기가. 최근에 보면 조금 좋아진 분위기가 있죠. 약간 반등을 주고 지금 3,200포인트 가까이 좀 가잖아요. 이런 모습이 이 국채 수익률과 상관이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이게 만약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8%, 1.9%, 2% 향해 가잖아요. 우리 시장은 10% 이상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과거에 2014년, 14년으로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시에 테이퍼링을 실시한다라고 예고하는 과정 속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쉽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시장은 금리 인상 직전까지 테이퍼링을 하든 뭐든 간에 계속 상승을 했어요. 추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우리 시장의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지 못하고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박스권으로 혼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국채 수익률이 오르다 보면은 미국의 양적 기축 과정 속에서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글로벌리 패시브 자금은 선진국으로 자금이 몰려 들어가고 EM 국가에는 자금을 빼는데 왜냐? 이머징 국가의 일부 국가들은 위기 국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위기 국가는 부실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국가인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권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를 복귀했는데 지금 그렇다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느냐는 아니죠. 당시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유동성이 당시에 3배 이상입니다. 당시에는 시장이 3조 달러 정도를 풀었는데 지금은 7조 달러 플러스 알파, 지금 이제 인프라 정책을 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돈이 지금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은 가파른 상승을 했고요.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더 많이 풀렸고, 그리고 더 가파르게 올랐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더 심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급격하게 하락하기보다는 박스권 등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과거에 이렇게 텐트럼이 있었던 과거의 경험과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정책 당국이나 또는 중앙은행들이 이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시장의 텐트럼을 일으키면서 폭락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거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국내 증시에 개인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자금이 시장이 우리가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없었으면 우리 시장은 이미 3,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져서 있었을 거예요. 그 자금이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차이점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시장이 박스권 안에 있지 않을까. 만약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2013년도 하반기에 그와 비슷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기보다는 박스권에 있지 않을까라는 신뢰를 좀 가질 수 있는 거죠. 결론,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박스권 플러스 소폭 상승. 이런 구간으로 당분간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계속 박스권의 소폭 상승으로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보다는 이후에 하반기 들어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거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는 건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왜 그렇게 보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